이런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어? 라며 비웃던 중국인 저널리스트가 서울 공항에 도착한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본 한국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16억 인구의 중국이 고개를 숙여야 할 진실을 담고 있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존심 강한 상하이 기자가 단 3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을까요? 작은 나라 한국에서 밝혀진 충격적 진실,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중국 상하이의 최고의 일간지 기자 리웨이입니다. 상하이에서 저는 정부 비밀이나 사회 문제에 관한 중요한 기사를 써왔습니다. 상하이에서 중요한 기사를 써오던 저 리웨이가 한국의 가벼운 관광 기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짧은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제 상하이 아파트에서는 하늘을 찌르는 높은 건물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로 위를 떠다니는 빠른 기차도 있었고 수백만 명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규모, 그리고 효율성. 우리 중국인은 힘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출발해 리웨이 상사가 말하며 폴더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흘 지내다가 돌아와. 우리 문화 섹션에 뭔가 좋은 거 찾아줘. 뭐든지 귀여운 거. 그가 귀여운이라고 말한 방식은 마치 냉장고에 붙어있는 아이의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챙겼습니다. 이건 그저 또 다른 일이었고 중국과 비교해볼 또 다른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수년간 저는 중요한 이야기들, 정부 비밀, 공장 근로 조건에 관해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를 관광객 사진이나 찍으라고 보냈죠. 거의 모욕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는 빨랐습니다. 한국의 경제와 비즈니스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볼 시간만 있었죠. 그들은 괜찮게 하고 있었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좋은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들지만 중국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믿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내려오면서 아래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현대적이고 많은 불빛이 있었지만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때는 힘이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형태로 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상하이의 반짝이는 타워나 중국 도시의 끝없는 공장들과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제 과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가 진정으로 강한지에 대한 제 이해를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들고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짜증 섞인 눈길만 줄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는 지훈이라는 젊은 남자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가 말하며 제 무거운 여행 가방을 쉽게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답으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목적 없는 이 친절함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택시를 기다리며 깔끔한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밀치거나 떠미는 사람이 없었죠. 한 노인 여성이 제 뒤에 서려고 왔을 때 두 젊은이가 즉시 그녀를 먼저 가게 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고개를 숙였고 그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그저 존중만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공항에서 행동하는 방식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관광지는 항상 좋아 보이려고 하니까. 진짜 한국은 도심에서 드러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서울의 거리를 지나가는 동안 운전사 나이 든 남자는 완벽한 중국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상하이요. 그가 어디서 왔냐고 물었을 때 대답했습니다. 아, 아름다운 도시죠. 작년에 방문했어요. 그는 제 방문에 대해 물어보고 제가 봐야 할 곳들을 제안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려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나라를 즐기기를 바라는 사람처럼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주머니 속의 작은 돌멩이들처럼 저를 무겁게 하고 한국 문화가 단지 중국 문화의 작은 버전일 뿐이라는 제 생각에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통시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을 볼 거야. 특히 외국인에게 너무 많은 돈을 받으려는 판매자들. 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대신 저는 갈색 설탕과 견과류로 채워진 달콤한 호떡을 만들고 계시던 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은 반달처럼 접히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왔니? 그녀는 어떻게든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호떡을 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비스. 그녀는 간단한 영어로 말하며 제 돈을 거절했습니다. 호떡은 제 손가락에 뜨거웠지만 제 가슴으로 퍼지는 따뜻함은 열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상하이의 거리 시장에서는 모든 것에 돈이 듭니다. 모든 것이 거래입니다. 여기 조건 없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힘을 처음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노트북은 준비되어 있었고 카메라는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그저 또 하나의 과제로만 보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죠. 궁궐은 중국 궁궐과는 달랐습니다. 지붕은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휘어져 있었고 색상은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의 밝은 금색 대신 갈색, 녹색, 그리고 부드러운 빨간색이었죠. 관광객 무리들이 넓은 뜰을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 한국인들은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 근처에서 빌릴 수 있는 화려한 드레스와 로브였습니다. 누군가 제 사진을 찍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라면 빠르고 대충 찍은 사진을 예상했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는 수민과 현우라는 젊은 커플이 한 장의 사진만 찍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여러 장소로 데려가며 빛이 가장 좋은 곳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건물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죠.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마침내 물었습니다. 저를 모르잖아요. 수민은 제 질문에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왜 도와드리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를 방문하셨잖아요. 너무 단순했지만 그 말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이에서 보답을 바라지 않고 관광객을 도운 적이 언제였을까요? 궁궐 방문 후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시험이었죠. 상하이에서 우리 지하철은 붐비고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밀치고 전화로 크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차가 가득 찼지만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노인이 타자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일어섰습니다. 노인은 살짝 고개를 숙이고 앉았으며 더 이상의 말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예의 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가르치거나 강요할 필요가 없는 존중이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죠. 나중에 배가 고파서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채소, 고기, 그리고 고추장이 올라간 밥 한 그릇이었죠.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마도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비웃었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는 식당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모든 것을 어떻게 섞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한 직장인이 제가 어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없이 그는 몸을 기울여 숟가락으로 제 음식을 완벽하게 섞어주고 있었습니다. 한 입에 모든 맛이 함께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한국의 맛입니다. 첫 숟가락은 제 눈에 눈물이 고이게 했습니다. 매운 소스 때문이 아니라 제 자존심이 거의 제 눈을 멀게 했던 것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힘을요. 높은 건물이나 빠른 기차의 힘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을 배려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제가 적은 메모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쓸 것으로 예상했던 비판적인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공항에서의 지훈의 도움, 할머니의 무료 호떡, 궁궐에서의 커플, 지하철에서의 조용한 존중, 그리고 식당에서의 친절함에 대해 적어 놓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상하이보다 작았고 크기 면에서는 덜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어쩌면 여기에는 제가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다른 종류의 위대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사는 평소처럼 중국이 우월하다는 기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그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진실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단지 국가 간의 문턱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 사이의 문턱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셋째 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찜질방이라는 한국 목욕탕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죠. 중국에도 목욕탕이 있지만 그곳은 주로 부자들을 위한 화려한 장소입니다. 한국 찜질방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했을 때 수건과 이불 느슨한 면 옷을 받았습니다. 건물에는 여러 방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방, 차가운 방, 증기방, 그리고 사람들이 바닥에서 잘 수 있는 휴식 공간이었죠. 처음에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개인 공간을 점점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쉬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여성들은 조용히 이야기하며 탕에 앉아 있었고 젊은 남성들은 공용 공간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뜨거운 증기방을 시도했습니다. 열기가 강렬했고 예상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몇 분 후 어지러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약함을 보이는 것이 창피한 일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쳐다보거나 피해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한 고등학생이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는 작은 수건과 차가운 물 한 잔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처음이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젖은 수건을 목에 대고 천천히 식히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비웃거나 제가 어리석게 느끼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돕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요. 이것이 제 시련이었습니다. 어지러움이 아니라 파도처럼 밀려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힘에 대해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힘이 높은 건물이나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목욕탕 후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얼굴에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태극권처럼 보이는 느린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고 엄마들은 벚꽃 나무가 줄지어 있는 길을 따라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들은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나 기술에 대해 글을 쓸 생각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중국과 비교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요. 하지만 이제는 쉽게 측정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쓰고 싶었습니다. 친절함, 존중,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배려하는 데 필요한 힘에 대해서요. 제 옆 벤치에 있던 한 노인은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고 빵 부스러기를 몇 개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았고 곧 작은 참새들이 제 손바닥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발이 제 손을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저에게 미소 지었고 저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상사로부터 기사에 대해 묻는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중국이 모든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나라로부터 중요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떻게 그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하교하는 순간에 한 학교를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깔끔한 줄을 지어 걸으며 무거운 가방을 들고 서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한 어린 여자아이가 책을 떨어뜨렸고 3명의 반 친구들이 즉시 멈춰 서서 그녀가 책을 주워 올리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선생님도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모든 메모와 사진을 살펴보았습니다. 호떡 할머니, 궁궐에서 도움을 준 커플, 지하철에서의 조용한 존중, 목욕탕에서의 학생, 새들과 함께 있던 노인, 서로 돕는 학생들. 이것이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쓰러온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말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종류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작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올리는 데서 오는 힘이었습니다.
제 시련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은 똑같이 실제적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도전이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제 나라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사가 기대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친절의 힘, 중국이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떠나기 싫어서 짐을 천천히 꾸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비쳐들어 바닥에 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도시가 이미 깨어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마지막 시간을 전통 찻집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작았고 나무 바닥과 앉을 수 있는 부드러운 방석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도자기 컵과 식물들이 선반을 장식하고 있었죠. 배경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 밖으로 걸어 나온 것처럼 평화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녹차가 담긴 질그릇 주전자를 가져왔습니다. 컵은 작았고 맛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 조금씩 마시는 용도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일하거나 대화하면서 차를 빨리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마치 중요한 것처럼 맛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차 처음이에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두 손으로 컵을 잡는 방법과 마시기 전에 김을 들이마시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작은 것이었지만 그녀는 그래도 시간을 내어 저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 여정의 보상은 가방에 담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마치 수년간 잘못된 안경을 쓰다가 갑자기 선명하게 보게 된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중국의 약한 버전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습니다. 대신 다른 종류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만들어지는 힘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차를 다 마신 후 번화한 쇼핑거리로 걸어갔습니다. 다채로운 간판들이 모든 건물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방을 들거나 휴대폰을 보며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3일 전에는 놓쳤을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이 길을 건너는 것을 돕는 10대. 우산을 잊어버린 손님을 쫓아가는 가게 직원. 자신의 것이 아닌 쓰레기를 줍고 있는 아이. 이것들은 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뉴스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그것들은 강력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탁받거나 보상받지 않고도 서로를 돌보는 사회였습니다. 공항으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두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한 낯선 사람이 아이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작은 장난감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마워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낯선 사람은 별것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상하이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체크인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탑승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인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줄에서 나와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듯 보이다가 안도했습니다. 고마워요, 누나, 그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여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게이트 번호를 찾고 탑승 방법을 설명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겨우 5분 걸렸지만 그들의 고마워하는 미소는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돌아가는 길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집으로 돌아가는 물리적인 여정만이 아니라 제가 배운 것을 제 삶으로 가져가는 더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탑승을 기다리며 노트북과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기사는 거의 완성되었지만 한 단락을 더 추가했습니다. 문화의 진정한 힘은 가장 높은 건물이나 가장 강한 군대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낯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른들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로 측정됩니다. 이런 척도로 보면 한국은 전혀 작은 나라가 아니라 그 그림자가 국경을 훨씬 넘어 뻗어 있는 거인입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사의 메시지 기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평소처럼 문화 기사지?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이면 안전할 것입니다. 한국 음식과 패션에 대한 몇 가지 좋은 언급. 그 다음에는 중국의 우월함을 은근히 상기시키는 내용이요. 그것은 편집자들과 독자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승무원이 탑승을 안내했습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짐을 모으고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기사는 오늘 밤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평소와는 다릅니다. 더 좋은 내용입니다. 전화를 넣고 줄에 합류했습니다. 제 뒤에서 한국 할머니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돌아서서 그녀의 가방을 들어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한국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도움을 받게 해줘서가 아니라 그녀의 나라가 저에게 다른 방식을 보여줘서 감사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훈들은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고 뿌리를 내리고 집에서 꽃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익숙한 타워들이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이 구름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건물들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제 아파트가 어쩐지 더 작게 느껴졌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전망은 여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마천루, 수백만 개의 불빛, 잠들지 않는 도시였죠. 하지만 이제 궁금했습니다. 저 건물들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사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할까요? 다음 날 아침 편집장이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는 어디 있지? 다를 거라고 했잖아. 곧 보내드릴게요. 약속했습니다. 오늘만 시간을 주세요. 컴퓨터 앞에 앉아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쓰고 싶은 기사는 제가 맡은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귀여운 문화나 흥미로운 음식에 대해 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독자들이 중국에 대해 좋게 느끼게 하는 가벼운 글이요. 대신 낯선 사람들에게 무료 호떡을 나눠주던 할머니에 대해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어른들이 앉을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일어서는 지하철 칸에 대해서요. 외국인들을 비웃는 대신 제대로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식당 주인들에 대해서요. 저는 다시 정의된 힘에 대해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힘에 대해서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요. 제 손가락이 보내기 버튼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제 경력에 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독자들은 중국이 한국에서 배울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을 애국심이 없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상사가 완전히 거부할 수도 있었죠. 그래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산책을 나갔습니다. 제 동네는 똑같아 보였습니다. 분주한 거리,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들, 고개를 숙인 채 서두르는 사람들이었죠. 횡단보도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너무 빨리 바뀌었고 다시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그는 겨우 반쯤 건너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참을성 없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한국 전에는 저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거리로 나가 그가 건너는 것을 도왔습니다. 운전자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빨리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장에서 저녁 식사용 채소를 샀습니다. 판매자는 제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돈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저는 실수를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기서는 정상이었습니다. 모두가 조금 더 얻으려 하고 조금 덜 신경 쓰려고 하는 것이었죠. 오늘 청경채가 신선해 보이네요. 화내는 대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따신 건가요? 그녀의 놀란 표정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없었을 작은 연결이었습니다.
그날 밤 편집장이 전화했습니다. 이건 내가 요청한 게 아니야. 그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 색다르고 생각하게 만들어.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내일 실을 거야. 다음 날 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작은 친절의 힘, 중국이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몇몇은 화를 내고 몇몇은 생각에 잠기고 많은 이들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에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유자청 항아리와 조심스러운 중국어로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딸로부터. 할머니가 온라인에서 당신의 기사를 보셨어요. 언제든지 다시 초대합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요. 저는 항아리를 매일 볼 수 있는 부엌 조리대에 놓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영약, 진실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올리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 진정한 힘은 건물이나 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특히 낯선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하는지로 측정된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이웃을 위해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죠. 그녀는 놀란 듯 보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가져온 진정한 영약이었습니다. 작은 친절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입니다. 여러분도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